안녕하세요. 클로팀입니다. 이번 클로 7.2 버전에는 어떠한 신기능과 개선 사항이 있는지 오늘 신기능 웨비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기능 설명을 들으면서 동시에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Q&A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클로팀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니 신기능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클로팀에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은 유튜브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로그인 해주세요. 또한 이번 클로 7.2 버전을 이미 사용하신 분들의 사용성 피드백과 이번 버전에서 어떠한 기능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투표할 수 있는 설문조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신기능 설명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여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해주세요. 그럼 클로 7.2 신기능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기능 웨비나는 키피처, UI, 2D, 아바타, 머터리얼, 모드, 렌더 순서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이번 버전에 들어간 키피처 4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로 7.2 버전에서는 기존 모듈러의 사용성과 워크플로우를 개선한 뉴 모듈러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뉴 모듈러 라이브러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뉴 모듈러 라이브러리 탭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탭을 클릭하면 우측에 뉴 모듈러 라이브러리 창이 열리게 됩니다. 기존처럼 새로운 스타일과 블럭을 추가하려면 모듈러 모드에서 작업 후 컨피규레이터로 번갈아 이동하여 등록을 확인할 필요 없이 모듈러 크리에이터 팝업 창에서 3D 창에 보이는 의상을 새로운 스타일과 블록으로 생성하여 해당 라이브러리 창에 추가할 수 있고 뉴 모듈러 라이브러리에서 등록된 스타일과 블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프리셋으로 제공되는 스타일의 블럭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컨피규레이터는 현재 모듈러 라이브러리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모듈러 크리에이터에서 새로운 스타일과 블록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인 메뉴에서 파일, Save as, 스타일을 선택하면 모듈러 크리에이터 창이 나타납니다. 해당 모듈러 크리에이터의 레이아웃은 뉴 모듈러 라이브러리 구조와 동일합니다. 모듈러 크리에이터와 뉴 모듈러 라이브러리는 간편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 카테고리, 스타일, 블럭 순서대로 폴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작업물을 시즌 스타일별로 구분하거나 디자인 라인별로 구분하는 용도로 활용하기에 유용하므로 본인이 활용하기 편한 구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3D 창의 의상을 블럭으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그룹부터 블락까지 폴더 구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우선 이미 프리셋으로 추가되어 있는 그룹 폴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그룹을 추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새로운 그룹 폴더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우측 하단에 추가 버튼을 선택하여 기존에 내 컴퓨터에 생성되어 있는 폴더를 그룹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내 컴퓨터 파인더 창이 열리고 설정된 경로에서 가져올 폴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룹 폴더가 모듈러 크리에이터 창에 추가되었다면 해당 그룹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카테고리 선택 섹션이 흰색으로 활성화되어 해당 섹션을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고 폴더를 더블 클릭하여 다음 섹션으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 섹션으로 이동하면 해당 섹션 안에 아직 아무것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마찬가지로 우측 하단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이름으로 카테고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카테고리 이름을 드레스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카테고리 섹션 우측에 드레스라는 이름의 카테고리가 생성되고 더블 클릭하면 다음 섹션인 스타일로 이동합니다. 스타일 탭에서는 3D 창에 보여지는 의상을 새로운 스타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측 하단에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스타일 섹션 윈도우가 팝업되면서 새로운 스타일로 저장될 의상의 정보를 입력하는 옵션들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3D 창에 있는 의상의 정면 고스트샷 이미지가 썸네일 이미지로 보여집니다. 내 컴퓨터에 미리 저장된 PNG 혹은 JPG로 된 이미지 파일을 썸네일 이미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보여지는 썸네일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의 이름을 입력하고
하단의 OK 버튼을 선택하면 입력한 이름으로 새로운 스타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생성된 스타일을 더블 클릭하면 추가한 스타일을 블록 단위로 저장할 수 있는 블록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블록 섹션에서 우측 하단을 보면 세 가지 버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전에 저장된 블록 사전 설정을 열거나 블록 사전 설정을 저장하거나 새 블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새 블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Create New Block Type 창이 나타납니다. 이 팝업 창에서는 블록으로 저장할 패턴의 유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드롭다운 아이콘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패턴이 해당되는 블록 유형들이 목록으로 보여지고 현재 본인이 저장할 패턴의 구성에 해당되는 블록 유형을 차례대로 추가해 줍니다. 예를 들어 원피스라면 상하이가 보시는 것처럼 분리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상하이를 구분하지 않고 앞, 뒤로만 구분해주면 됩니다. 태그 이름은 블록 유형의 이름이라 생각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프리셋에서 선택했던 블록 유형의 이름과 동일하게 설정되지만 원하는 경우 이름을 변경하여 블록을 알아보기 쉽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블록 섹션에 태그에 입력한 이름대로 블록 유형이 추가됩니다. 혹시 추가된 블록을 삭제하고 싶다면 우측의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삭제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측 하단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스타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 블록을 생성합니다. 저는 추가로 백 바디와 슬리브 블록 유형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한 블록 유형은 가장 하위의 폴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구조를 저장하여 다른 작업자와 공유하고 싶다면 하단의 Save 블록 섹션 버튼을 눌러 해당 블록 섹션 구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블록 프리셋 버튼은 기존에 저장된 해당 블록 섹션 구조를 불러와 다른 스타일에도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완성에 필요한 모든 블록 생성이 완료되면 각 블록 유형을 선택하고 블록에 적용되는 패턴을 2D 패턴 창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프론트 바디 유형을 선택한 다음 프론트 바디에 해당하는 모든 패턴을 2D 패턴 창에서 Shift 키를 누르거나 드래그하여 선택하면 마우스 옆에 패턴을 선택하여 엔터 키를 누르거나 ESC 키를 눌러 수정 모드를 나갈 수 있다 라는 문구 안내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엔터 키를 누르면 블록 섹션 창이 뜨면서 블록 파일 네임을 설정할 수 있고 스타일과 동일하게 선택한 패턴의 기본 썸네일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미리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커스텀 썸네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 썸네일 이미지를 사용하고 OK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러 크리에이터를 보면 이미 블럭에 해당하는 패턴 설정이 완료된 블럭 유형은 블럭 태그 이름 앞쪽에 체크 표시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블럭 유형들도 동일하게 패턴을 등록해 줍니다. 추가한 모든 블럭에 패턴 적용이 완료되면 하단의 OK 버튼이 활성화되고 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선택하면 블럭 등록 완료를 위해 제봉 태그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제봉이 잘못 태그되면 태그가 표시되므로 제봉을 크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D 패턴 창에서 제봉 상태가 양호하면 확인을 선택하거나 엔터 키를 누릅니다. 모든 등록 과정이 완료되면 New 모듈러 라이브러리에서 등록한 구조에 맞춰 스타일과 블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New 모듈러 라이브러리에서 등록한 블럭을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우측 상단에 리셋 버튼을 눌러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럭 섹션 파일 및 블럭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 모듈러 라이브러리에서도 상단의 Add 버튼을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지금까지와 동일한 과정으로 의상을 새로운 스타일과 블럭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 폴더를 생성한 내 컴퓨터 경로에 뉴 모듈러 라이브러리와 같은 구조로 저장되며 파일을 확인하고 싶다면 그룹에서 파일 경로를 복사하여 해당 경로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 섹션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 내 컴퓨터 경로에 저장한 그룹 폴더를 선택하면 그룹, 카테고리, 스타일, 블럭 구조로 저장된 모듈 파일이 생성되고 섹션 구조마다 들어가 보면
이전에 저장한 모듈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블럭 섹션 구조를 사용하는 스타일의 경우 블럭 섹션 파일인 JSON 파일을 추가하여 간편하게 블럭에 해당하는 패턴만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블럭 섹션에 미리 저장된 블럭 G모드 파일만 추가하고 싶을 경우 G모드 파일을 3D 창에 드래그 앤 드롭하면 해당 블럭 섹션 하위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블럭 유형에 새로운 블럭을 추가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블럭을 추가하기 위해 기존 디자인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변형한 후 블럭 유형의 우측의 추가 버튼을 누른 후 수정한 패턴을 클릭하여 엔터를 누르면 새로운 블럭을 등록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썸네일과 블럭을 입력하는 블럭 섹션 창이 나타납니다. OK 버튼을 누른 후 해당 블럭에 재봉 태그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후 OK 버튼을 누르면 해당 블럭 유형 하위에 추가로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저재로 등록한 블럭들을 활용하면 동일한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상 제작에 간편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클로 7.2 버전에서는 소프트바디 시뮬레이션이 지원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허리 밴드 등 조이는 부분에서도 아바타가 원래 형태를 유지했다면 7.2 버전에서는 허리 밴드 부분이나 속옷, 수영복 등 수축률이 있는 의상을 피팅하면 의상의 압력에 의해 바디가 눌리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 더욱 사실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럼 소프트바디 기능을 사용해 보면서 기능에 대한 부분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프트바디 기능은 아바타가 의상을 입고 있는 경우에만 반응하고 의상에 의해 바디가 변형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또한 의상을 입고 있는 아바타가 움직이는 속력 그리고 중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예제 파일로 해당 기능에 대한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프트바디 시뮬레이션은 성인 남녀 아바타에만 적용할 수 있고 의상을 입고 있는 경우에만 구현되기 때문에 아바타와 의상을 같이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바디 시뮬레이션 툴의 위치는 아바타를 클릭하면 속성창에서 서페이스 아래 소프트바디 시뮬레이션 기능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소프트바디 시뮬레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과 같이 소프트바디 스티프니스를 조정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 바가 나타나고 기본값은 7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티프니스 값은 바디의 단단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값인데 값이 작아질수록 바디가 압력에 의해 쉽게 변형될 수 있고 값이 커질수록 바디가 단단해져 외부 압력에 의해 쉽게 변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표현하고자 하는 체형이 근육질의 단단한 체형이라면 스티프니스의 값을 높여 단단한 바디감을 표현할 수 있고 살집이 있는 체형일 경우 스티프니스 값을 기본값보다 낮추어 좀 더 소프트한 바디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바디 기능이 적용되는 부분은 외부 압력에 의해 바디가 변형될 가능성이 큰 토르소 부분에만 반영되며 그 중에서도 가슴, 복부, 허벅지에 스티프니스 값이 가장 많이 반영됩니다. 어깨와 같이 살 분포가 적어 외부 압력에 의해 바디 변형의 폭이 적은 부위는 스티프니스 값이 크게 적용되지 않아 스티프니스를 최소로 낮추어도 살이 비정상적으로 움푹 파여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스티프니스 값을 낮춰 사용하실 때는 바디 컨트롤이 어려우시면 기본값인 7000에서 다시 기능을 사용하면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티프니스의 최대값은 10,000이고 최소값은 5000이므로 해당 값 사이에서 원하는 바디감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스티프니스 값에 따라 바디감이 변형되는 모습은 소프트바디 시뮬레이션을 사용해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티프니스를 기본으로 설정하여 스트레인 맵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혹은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하면 보이는 것처럼 소프트 바디를 적용하기 위해서 바디 메쉬를 계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큰 체형일수록 혹은 의상 메쉬가 많을수록 계산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계산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계산이 완료되면 보이는 것처럼 중력과 의상의 압력에 의해 바디와 의상이 동시에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밴드의 압력이 바디에 반영되어 허리 부근의 살이 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팽팽하게 늘어났던 밴드의 길이가 자연스럽게 시뮬레이션이 되면서 밴드의 스트레인 맵 값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인 맵으로 확인하는 이유는
소프트바디 시뮬레이션이 적용됨에 따라 의상이 받는 압력도 줄어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샘플핏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고 마케팅 컨텐츠 제작 시에 좀 더 사실적인 바디감 표현에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상 시뮬레이션에 따라 바디도 같이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바디 스티프니스 값에 따라 시뮬레이션 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바디 스티프니스를 최소값인 5000까지 낮춰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낮추면 바디감이 소프트해지고 허리 밴드 부분에 바디가 더 안으로 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값인 만으로 올려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 좀 더 바디가 단단하게 표현되어 허리 밴드의 부분이 바디가 덜 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바디 시뮬레이션이 적용된 상태일 경우 3D 창 하단에 소프트바디 시뮬레이션 버튼이 활성화되는데요. 해당 아이콘의 유무에 따라 아바타 소프트바디 시뮬레이션이 적용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여러 아바타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룩북이나 컨셉 이미지를 제작할 때 혹은 다양한 파일을 추가하여 동시에 소프트바디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프트바디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기 전 상태인 원래 아바타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소프트바디 시뮬레이션 기능을 오프해 주시면 되는데요.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보이는 것처럼 소프트바디 시뮬레이션이 적용되기 전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디가 의상을 뚫고 나올 수 있는데 원래 바디의 의상이 피팅되도록 다시 시뮬레이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프트바디 시뮬레이션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아바타 에디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바디 시뮬레이션이 적용된 상태에서 아바타 에디터 창을 열면 소프트바디 시뮬레이션이 오프될 것이라는 경고창이 나타납니다. 이는 아바타 사이즈를 수정하게 되면 소프트바디 메쉬 계산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바타 사이즈를 조절한 뒤 소프트바디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소프트바디 시뮬레이션이 적용된 상태로 돌아가서 해당 기능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프트바디 시뮬레이션은 정지된 상태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능을 적용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녹화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프트바디 기능을 적용한 후에 애니메이션 모드에서 녹화 혹은 시뮬레이션을 키면 현재 시뮬레이션 모드에서만 소프트바디 기능이 작동된다는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추후 애니메이션 모드에서도 소프트바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버전에서는 노멀, Fitting Accurate Simulation 타입에서만 소프트 바디가 구현되며 GPU 시뮬레이션에서는 아직 구현되지 않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GPU 시뮬레이션도 추후 구현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7.2 버전부터 카메라 위치가 자유롭게 이동되는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더 다이내믹한 애니메이션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카메라 애니메이션 제작은 기존 애니메이션 작업과 동일하게 우측 상단에서 모드를 애니메이션 모드로 변경 후 작업이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 모드로 이동하여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설명하겠습니다. 카메라 애니메이션은 아바타에 모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활용할 수 있지만 더욱 다이내믹한 영상 제작을 위해 미리 모션을 녹화해둔 파일을 활용하여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생기는 타임라인 바를 보면 미리 녹화해둔 모션 파일이 빨간색 바로 녹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애니메이션 기능 설명에 앞서 이 기능을 사용할 때 키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므로 키프레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애니메이션은 수많은 이미지를 연결하여 움직이는 영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때 한 이미지에 해당하는 단위가 프레임으로 표시됩니다. 즉 수많은 프레임이 모여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특정 프레임에 카메라 위치와 같은 표현하고 싶은 특정 정보를 입력했을 경우 이 프레임을 키프레임이라 부릅니다. 그럼 이제 키프레임을 추가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임을 추가하는 방법은 키프레임으로 설정될 카메라의 화면을 조절하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애니메이션 에디터에 툴바로 이동하면 이번에 카메라 애니메이션 기능 관련된 버튼 3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사용하여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3D 창 뷰어를 움직여서 3D 창 화면대로 키프레임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모션이 40프레임부터 192프레임에 녹화되어 있는데요. 플레이 헤드를 움직이면서 키프레임을 추가할 위치를 확인합니다. 저는 아바타가 벽면 뒤에서 나오는 시점에 키프레임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조절이 필요한 경우 커렌트 메뉴에서 키프레임 숫자를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원하는 프레임에서 플레이 헤드를 멈추고 3D 창을 움직여서 저장할 화면 뷰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버튼인 Add Replace 카메라 키프레임 버튼을 클릭하면 타임라인 바 상단에 카메라 타임라인이 생기면서 지정한 프레임에 초록색 마크가 생기고 키프레임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런웨이를 촬영하듯이 표현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키프레임을 여러 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한 여러 개의 키프레임이 연결되어 카메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3D 창에 나타나는 카메라 오브젝트를 움직여서 카메라의 위치를 직접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버튼인 카메라 뷰 파인더 버튼을 클릭하고 줌 아웃 하면 3D 창에서 카메라 오브젝트가 나타나고 우측에 카메라 프리뷰 창도 나타납니다. 뷰를 돌려 카메라 오브젝트를 보면 카메라의 연두색 선과 연두색 선 끝에 파란색 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파란색 점을 에임 포인트라 부릅니다. 이 에임 포인트는 카메라의 초점이라 생각하면 되고 카메라가 찍을 대상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팝업으로 떠 있는 카메라 프리뷰 창에 실시간으로 어떻게 키프레임이 설정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키프레임 설정 전에 먼저 본인이 제작할 결과물 사이즈로 카메라 프리뷰 화면 크기를 먼저 설정합니다. 카메라 프리뷰 창의 화면 비율은 렌더 창의 렌더 이미지 속성 비율과 동일하게 연동되어 렌더 이미지 크기를 변경하면 바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프리뷰 창의 크기는 모서리에 커서를 올린 후 드래그하여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며 창의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니 사용하기 편한 크기와 위치를 설정해 주세요. 그럼 키프레임을 설정하겠습니다. 카메라 아이콘과 에임 포인트를 조절하는 방법은 모두 동일한데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기즈모가 나타나고 기즈모 축으로 카메라 위치 및 에임 포인트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전과 동일하게 원하는 프레임에서 플레이 헤드를 멈추고 카메라로 화면에 담고 싶은 위치를 고정합니다. 기존의 카메라 위치가 변경되는 순간 그 위치에 키프레임이 추가됩니다. 또한 동일한 키프레임에서 초점으로 맞출 객체를 에임 포인트로 설정하면 카메라의 위치와 같이 저장됩니다. 만약 카메라와 에임을 동시에 이동하고 싶다면 카메라 아이콘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우측 상단에 그룹 버튼을 클릭하면 카메라 아이콘과 에임 포인트를 그룹화하여 동시에 이동 및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우측 속성 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레임 메뉴가 있는데요. 이는 현재 플레이 헤드가 멈춰 있는 프레임 위치를 나타내고 현재 키프레임이 선택되어 있다면 키프레임의 위치 정보입니다. 특정 프레임으로 이동하거나 키프레임의 위치를 수기로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 프레임의 값을 입력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쭉 이동해 보면 카메라와 에임의 위치, 그리고 카메라 에임 그룹의 위치를 수치로 변경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3D 창에서 기즘으로 조절했던 카메라 및 에임 위치는 각 옵션에 발을 움직이거나 수치값을 직접 넣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치 입력 창에서 마우스 휠을 굴려 값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애니메이션의 세 번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설정한 다수의 키프레임을 연결한 패스를 3D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창에서 파란색 이어진 선이 카메라 패스이며 좀 전에 설정했던 키프레임들이 패스 위에 큐브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바에서 키프레임 마크를 선택하면 카메라 오브젝트가 패스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카메라 패스가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특정 키프레임을 타임라인 바에서 선택 후 우측 속성창에서 카메라 패스 섹션 아래 스트레이트 트랙 옵션을 선택하면 선택한 키프레임과 연결된 뒤쪽 키프레임의 패스가 직선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메라 이동 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결과물에서도 차이 나므로 반드시 결과물을 확인해가며 패스 라인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는 타임라인 바에도 반영되어 연결된 패스의 아이콘이 동그라미에서 사각형 모양으로 변경되어 카메라 패스 버튼을 활성화하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컨티뉴이티 옵션을 클릭 해제하면 선택한 키프레임과 이어지는 키프레임 사이에 패스가 사라져 두 프레임 사이에 연결 프레임 없이 구간 점프와 같은 카메라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설정한 키프레임의 속성 값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변경하고 싶은 키프레임 위에 재생 헤드를 위치시키고 속성 창에서 수치값 변경 혹은 카메라 오브젝트를 직접 변경하면 바로 반영됩니다. 카메라 뷰파인더가 비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특정 키프레임을 선택하신 후에 3D 창 뷰어를 조절하셔서 Add 키프레임 버튼을 누르면 덮어 씌워 수정이 가능합니다. 설정한 키프레임 값의 위치만 수정하고 싶다면 우측 속성창에서 프레임 값을 변경하거나 타임라인 바에서 해당 키프레임을 선택 후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여 간편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타임라인 바에서 키프레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딜리트 카메라 키프레임 옵션을 선택하여 키프레임 삭제도 쉽게 가능합니다. 특정 키프레임이 아닌 모든 키프레임을 전체 삭제하고 싶을 경우에는 카메라 타임라인 바를 한번 클릭 후 우클릭하여 딜리트 버튼을 눌러주면 설정된 키프레임이 모두 삭제됩니다. 여기까지 카메라 애니메이션 기능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장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모드에서 설정한 키프레임의 경우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하면 카메라 애니메이션 정보가 포함되어 저장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카메라 애니메이션 파일만 저장하고 싶을 경우 상단 메인 메뉴에서 파일, Save As, 카메라 모션을 선택해서 CAK 확장자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저장된 카메라 모션 파일은 파일, 오픈,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선택하여 별도로 파일을 열어 활용도 가능합니다. 보다 편리한 카메라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서 이번 버전부터 사전에 제작된 남성, 여성 아바타별 각 2개의 카메라 모션 파일을 클로 라이브러리 아바타 폴더에 제공합니다. 클로 라이브러리에 제공되는 카메라 모션 파일들은 기존의 파일 모션 폴더에 제공되는 아바타 모션 파일에 맞춰져 제작이 되었으며 프레임 또한 해당 모션과 일치합니다. 카메라 모션 파일의 이름을 기존에 제공되던 모션 파일과 동일하게 설정해 두었으며 동일한 이름의 파일에만 최적화된 파일입니다. 프리셋을 사용할 때는 미리 애니메이션 모드로 전환하여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려는 카메라 모션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적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완성된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결과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애니메이션 파일을 비디오 캡처로 저장하거나 렌더를 진행하여 저장할 수 있는데요. 비디오 캡처로 저장할 경우 파일, 비디오 캡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기존과 같이 이미 녹화된 모션 파일과 설정한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3D 창을 비디오 캡처하여 MP4 혹은 AVI 파일로 저장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렌더로 저장할 경우 렌더 라이트 및 렌더 속성을 설정한 뒤 렌더 창에서 이미지 비디오 프로퍼티즈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설정 후 애니메이션 렌더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애니메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보다 더 퀄리티 높은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무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라인에 고무줄을 적용하여 고무줄이 들어갔을 때의 의상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클로 7.2 버전부터는 실제 고무줄처럼 고무줄 패턴을 제작한 뒤 일라스틱 물성을 적용하여 고무줄이 실제 의상에 적용됐을 때 늘어남 정도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라스틱 물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라이브러리 창에서 일라스틱의 텍스처가 포함된 원단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라이브러리의 패브릭, 일라스틱 폴더에서 찾을 수 있으며 물성과 텍스처에 따라 우분과 니트 두 가지 유형의 일라스틱 프리셋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기에 앞서 우선 일라스틱 프리셋을 물체창에 드래그 앤 드랍하여 추가합니다. 일라스틱 프리셋 파일은 기존 원단 파일과 쉽게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게 물체창에 보이는 것처럼 일라스틱 프리셋 파일의 썸네일 크기가 기존 원단보다 작은 폭으로 설정되어 보여집니다. 일라스틱이 사용되는 실제 의상에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창에 보이는 실크 블라우스 소매와 그리고 스웨패츠 허리 밴드에 일라스틱 원단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웨팬츠 허리 밴드의 경우 일라스틱의 원단을 적용할 고무줄 패턴을 미리 준비했는데요. 이 일라스틱 밴드 패턴은 실제 고무줄의 길이, 너비와 동일한 크기로 제작하면 됩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추가한 우분 일라스틱 파일은 원단과 동일하게 적용할 패턴에 드래그 앤 드랍하여 적용해주면 됩니다. 이 일라스틱 원단 파일은 물성뿐만 아니라 재질까지 표현되어 있어 의상에 적용하면 재질도 함께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라스틱 프리셋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일라스틱은 적용한 패턴의 위사 방향에만 적용되므로 패턴의 식서가 일라스틱 방향의 수직이어야 합니다. 2D 툴바에서 에딧 텍스처 툴을 선택하여 일라스틱이 적용된 패턴의 식서 방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키면 바로 일라스틱 물성값 또한 적용되어 3D 창에서 실루엣이 변경되어 보여집니다. 현재 적용한 일라스틱 물성값은 일반 원단에서 주로 사용하는 값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절 없이 원하는 일라스틱 밴드 표현이 가능한데요. 현재 사용된 저지 원단보다 더 스티프한 물성의 원단에 적용할 때는 일라스틱 세부 속성값을 조절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 창에서 우분 일라스틱 파일을 선택한 후 스크롤을 내려 가장 하단에 나타나는 피지컬 프로퍼티 목록에서 물성 타입을 패브릭과 일라스틱 중에 설정이 가능하고 프리셋 물성 유형 또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원단 파일을 추가하여 일라스틱 타입으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일라스틱의 스트렝스와 스티프니스 값을 조절하여 일라스틱의 수축률과 탄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렝스 값은 바를 드래그하거나 수치를 직접 입력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일라스틱 밴드에 다양한 맵을 추가하여 재질의 리얼함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좌측에서 시뮬레이션을 키고 다시 원래의 일라스틱 원단을 선택해 스트렝스 값을 낮게 조절해보면 일라스틱이 수축률이 느슨해지고 값이 높으면 수축률이 강해져 일라스틱 밴드가 더 아바타에 밀착되어 표현됩니다. 스티프니스 값은 일라스틱의 빳빳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스티프니스의 값을 낮추면 3D 창에서 적용된 일라스틱 패턴의 밴드 상단이 약간 구부러진 상태로 시뮬레이션 되고 값을 높이면 패턴이 더 빳빳한 상태로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틱니스 값을 조절하여 일라스틱 프리셋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라스틱 프리셋의 두께는 3D 창에서 두꺼운 두께 보기 옵션을 켜있는 상태에서 적용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일라스틱은 속성창 상단에서 zip앱으로 저장하여 추후 동일한 일라스틱 밴드가 포함된 의상 작업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바인딩 툴로 고무줄 밴드 표현을 하셨던 분들은 바인딩 또한 일라스틱 프리셋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블라우스 소매 안쪽에 바인딩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적용된 바인딩을 3D 창에서 선택하면 우측 속성 창에서 바인딩과 관련된 세부사항 설정이 가능합니다. 바인딩도 패턴과 동일하게 적용된 일라스틱의 너비와 늘어날 총 길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패브릭 목록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이미 추가되어 있는 우분 또는 니트 일라스틱 파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바인딩 기능은 그레인 디렉션이 바이어스이므로 니트 일라스틱을 선택하고 그레인 디렉션을 웨프트로 변경해주면 3D와 2D 패턴 창에서 변화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눌러 확인해보면 변경한 일라스틱 속성값대로 바인딩에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라스틱 프리셋을 활용하여 의상에 다양하게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으니 더욱 퀄리티 높은 의상을 제작하는 데 활용해 보세요. 다음은 UI 업데이트 및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라이브러리 창에서 N이라고 되어 있다면 업데이트할 에셋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업데이트된 자료를 한 번에 다운로드 받고 싶은 경우 상단에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에셋 파일을 개별 단위로 다운로드하려면 기존에는 아이콘 보기 상태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했었는데요. 7.2 버전부터는 리스트 뷰 보기에서도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콘 보기로 에셋 파일들이 보여지고 있으며 이제 리스트 보기로 변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투명으로 된 에셋 파일의 경우 아직 다운로드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에셋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싶다면 리스트 뷰에서 다운로드하고 싶은 에셋 파일을 체크하고 상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에셋 파일을 여러 개 선택하여 다운로드하고 싶다면 다중 체크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템들을 선택하고 싶다면 Select All 아이콘을 클릭하고 선택을 취소하고 싶다면 Close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에셋 파일은 다운로드된 에셋 파일들처럼 디스플레이 됩니다. 이 상태로 변경되면 파일을 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 리스트에 있는 Fabric, Trims 그리고 그래픽과 같은 머테리얼에 드래그 앤 드랍하여 기존 머테리얼을 교체할 때 머테리얼의 기존 이름을 유지할지 새 머테리얼의 이름으로 교체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팅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메인 메뉴에 유저 세팅, Other, 오브젝트 브라우저 메뉴로 들어갑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 메뉴에서 두 가지 옵션이 제공됩니다. 첫 번째 메뉴의 경우 파일명이 추가되는 새로운 머테리얼의 이름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할 경우 새로운 머테리얼이 추가되어도 기존의 파일 이름을 유지하게 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옵션을 선택하고 닫으면 프로그램에 바로 적용되어 새로운 머테리얼을 불러올 때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7.2) 버전부터 우클릭 팝업 메뉴와 메인 메뉴의 인터페이스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메뉴 타이틀 색상과 스타일이 변경되어 메뉴에서 보다 쉽게 기능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패턴 뷰에서 우클릭하여 팝업 메뉴를 띄우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뉴 그룹명이 이전보다 명확하게 보이도록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에서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메인 메뉴에서 또한 메뉴 그룹명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인터페이스가 개선되어 원하는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컬러 팔레트 윈도우의 UI 개선을 통해 유저들이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플라이 관련 버튼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컬러 팔레트에서 변경할 색상을 선택하여 적용한 후 바로 창을 닫는 두 가지 단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버튼이 7.2 버전에서는 Done이었는데요. 이번 7.2 버전부터는 더 직관적으로 버튼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우측 어플라이 버튼들과도 통일성 있게 어플라이 앤 클로스로 변경되어 버튼명이 작동하는 기능이 명확해졌습니다.
프레스 툴을 사용하는 동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우스 커서의 툴 사용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프레스 툴을 선택하면 커서 옆에 Select a side to press라는 가이드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하기 위해 첫 번째 패턴을 클릭하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가이드 문구가 Select the other side to press라고 업데이트됩니다. 두 번째 패턴은 클릭만 하면 프레싱이 됩니다. 프레스 툴을 사용하면 스윙 라인 타입을 턴드로 변경하는 것과 동일하며 겹쳐 제공된 패턴의 외곽을 납작하게 눌러 깔끔한 실루엣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바인딩처럼 겹쳐 제공되는 쉘 라이닝, 페이싱, 그리고 웨이스트 밴드의 안감에도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D 업데이트 및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언폴드 기능 관련하여 개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 버전부터는 여러 패턴의 골을 한 번에 펼 수 있도록 언폴드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카라를 포함하여 골펴기를 적용할 패턴의 선분을 다중 선택합니다. 우클릭한 다음 언폴드 옵션 중 하나인 언폴드 시메트릭 에디팅을 선택합니다. 대칭으로 수정이 가능한 골 패턴이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의상에 절개가 들어있어서 골펴기를 여러 번 해야 하는 경우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전부터 내부 선분을 함께 언폴드 할지 패턴 외곽선만 언폴드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만 패치가 제공되는 스타일을 이용하여 업데이트된 언폴드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양쪽이 대칭 편집되지 않으면서 골을 펴려면 언폴드 기능을 선택하면 되었습니다. 이때 언폴드 기능은 외곽뿐만 아니라 내부 선분 정보도 대칭되게 반영되는데요.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언폴드 패턴 아웃라인 올리 옵션은 내부 선분을 제외하고 패턴의 외곽선에만 골펴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패턴의 한쪽에만 패치나 포켓 등의 디테일이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쪽의 내부 선분 정보가 다르므로 언폴드 패턴 아웃라인 올리를 적용했을 때는 패턴 동시 수정 설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레퍼런스 라인과 관련하여 개선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선 사항입니다. 이번 버전부터는 트레이스 툴을 사용해 레퍼런스 라인도 내부 선분으로 트레이스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작업 중에 수정한 패턴의 선분을 레퍼런스 라인으로 되돌리고 싶을 때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패턴을 참조하여 패턴을 변형하기 위해 레퍼런스 라인을 생성하겠습니다. 패턴을 선택하고 우클릭한 후 클론 에즈 레퍼런스 라인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의상의 기장을 4인치 늘려보겠습니다. 이때 수정한 패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생성된 레퍼런스 라인을 활용하여 이전 패턴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 툴을 선택한 후 레퍼런스 라인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선분 위에서 우클릭하여 트레이스 에즈 인터널 라인스를 선택합니다. 레퍼런스 라인이 내부 선분으로 트레이스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딧 패턴 툴로 내부 선분과 패턴의 외곽선을 선택한 후 우클릭합니다. 팝업 창에서 Replace as Pattern Outline 옵션을 선택합니다. 패턴의 외곽선과 레퍼런스 라인이 트레이스된 내부 선분이 교체됩니다. 두 번째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버전부터는 레퍼런스 라인이 생성된 후 패턴을 컷하여도 레퍼런스 라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패턴을 자르기 위해 내부 선분을 생성합니다. 우클릭하여 팝업에서 컷 앤 소우를 선택합니다. 해당 레퍼런스 라인이 잘린 모든 패턴에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잘려진 패턴의 오리지널 패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스 툴 관련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버전부터 대칭 패턴의 중심도 별도의 선분 생성 없이 트레이스가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중심을 기준으로 포켓 패턴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을 기준으로 한쪽 패턴 위에 주머니 디자인을 내부 선분으로 생성합니다. 생성한 내부 선분을 선택하고 우클릭한 다음 Trace as a 패턴을 선택합니다. 트레이스한 패턴을 우클릭하고 Unfold Symmetric Editing with Sewing 옵션을 선택하면 포켓 패턴을 대칭 설정이 된 상태로 트레이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전부터 패턴의 이름이 식서 방향과 평행하게 디스플레이 됩니다. 2D 패턴 창의 토글 바에서 2D Information Display Show Name을 활성화합니다. 패턴 위에 이름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그런 다음 Show Gray Line을 활성화합니다. 식사 방향과 패턴 이름이 나란하게 디스플레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딧 텍스처 툴로 패턴을 클릭한 다음 식사 방향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식사 방향이 바뀌어도 패턴 이름이 식사 방향과 나란하게 나열됩니다. 프로퍼티 에디터의 패브릭 메뉴에서 그레인 디렉션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식서 보기를 비활성화하여도 패턴 이름이 식서 방향과 평행하게 디스플레이 되기 때문에 패턴의 식서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7.2) 버전부터 옵티마이즈 커브 포인트를 적용할 때 최적화되는 곡선점의 정도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옵티마이즈 커브 포인트 기능을 사용하여 곡선점을 최적화할 수 있었지만 최적화되는 정도는 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패턴의 곡선점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버전부터 옵티마이즈 커브 포인트를 적용할 때 최적화 곡선점의 정도를 퍼센티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패턴이 가지고 있는 곡선점을 확인하기 위해 Edit Curve Point 툴을 선택합니다. 다른 CAD에서 제작된 DXF 패턴을 사용하는 경우 보시는 것처럼 3D 작업에 불필요한 곡선점이 함께 임포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곡선점이 많으면 곡선을 편집해야 하는 상황에서 컨트롤이 불편하기 때문에 최적화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적화되는 정도에 따라 곡선이 살짝 왜곡될 수 있으니 정도를 잘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패턴 전체의 곡선점을 한 번에 조절하고 싶은 경우 트랜스폼 패턴 툴을 선택하고 2D 패턴 창의 빈 공간에서 우클릭한 후 옵티마이즈 커브 포인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패턴의 오리지널 곡선을 유지하는 최적의 곡선점 비율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이 자동으로 설정된 값은 클로가 권장하는 최적화 정보인데요. 패턴에 변형이 없으면서 점을 최대로 지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값을 적용한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발을 이동하여 수동으로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정 패턴에만 곡선점 수가 많아서 조절하고 싶은 경우 트랜스폼 패턴 툴을 선택하고 곡선점을 최적화하고 싶은 패턴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우클릭한 후 옵티마이즈 커브 포인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패턴의 곡선점이 최적화되고 발을 움직여서 곡선점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선분의 곡선점만 최적화하고 싶은 경우 에디 패턴 툴을 선택한 후 마우스 우클릭 후 옵티마이즈 커브 포인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선분의 곡선점이 최적화되고 발을 움직여서 곡선점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최적화된 처음의 곡선점 비율로 돌리고 싶은 경우
왼쪽 하단의 리셋 버튼을 클릭하세요. (7.2) 버전부터 그레이딩 패턴의 너치 위치를 고정하는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GXF 패턴을 임포트하겠습니다. 그레이딩 값이 있는 경우 DXF 팝업 창에서 전체 패턴의 너치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픽스드 옵션을 선택하면 선분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각 그레이딩 사이즈의 동일한 위치에 너치가 픽스드 됩니다. 레이쇼 옵션을 선택하면 기존의 너치 배치 방법과 동일하게 너치가 각 그레이딩 사이즈에 비례하여 배치됩니다. 픽스드 옵션을 선택하고 패턴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럼 픽스드된 너치에 자물쇠 마크가 생깁니다. 자물쇠 마크를 보면 화살표 정보가 함께 있는데요. 화살표의 방향이 선분의 시작과 끝 방향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선분의 시작점에서 픽스드가 적용된 너치까지가 그레이딩 사이즈별로 치수가 고정되는 부분입니다. 선분의 시작점은 패턴 생성 시 처음 생성한 점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며 CAD에서 불러온 패턴의 경우 이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 원하는 방향으로 너치를 픽스드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방향은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브젝트 브라우저의 그레이딩 탭으로 이동하여 사이즈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소매산의 너치가 선분의 시작점이 왼쪽을 기준으로 길이값이 픽스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레이딩 사이즈를 변경하여도 픽스드된 부분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왼쪽 패턴에서 소매 옆선의 너치를 확인하겠습니다. 선분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너치 위쪽 선분의 길이값이 픽스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레이딩 사이즈를 변경하면 너치 위 길이는 픽스드 되고 너치 아래 부분의 길이가 변경됩니다. 이번에는 레이쇼 옵션을 선택하고 패턴을 불러오겠습니다. 레이쇼 옵션은 기존과 동일하게 패턴의 사이즈별로 너치 위치가 선분의 비율에 맞춰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레이딩 사이즈를 변경해보면 너치가 사이즈에 변경되는 길이에 비례하여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쇼 옵션으로 오픈한 패턴에서 부분적으로 너치를 픽스드할 수 있는데요. 너치를 선택한 후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그레이디드 사이즈의 픽스드 옵션을 체크하면 됩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의 그레이딩 탭에서 사이즈를 변경하여도 밑 아물부터 너치까지의 선분 길이가 고정됩니다. 너치의 고정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면 락 옵션을 체크한 후 락 포지션을 변경해 줘야 하는데요. 픽스드된 위치가 의도대로 설정되지 않았을 때 락 포지션에서 방향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이때 락 포지션 메뉴를 사용하려면 너치에 곡선점이 없어야 활성화되므로 너치가 있는 부분의 곡선점은 삭제해 두시면 됩니다. 그레이딩 사이즈를 변경해 보면 이번에는 윗 아몰이 고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메뉴는 처음에 패턴의 너치를 픽스드로 오픈했을 때도 락 포지션을 수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면 동일한 메뉴에서 변경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패턴을 임포트할 때 레이쇼 옵션을 선택했더라도 그레이딩 사이즈를 변경할 때 특정 너치의 길이 값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2D 패턴 창에서 그레이딩된 패턴의 포인트를 클릭하면 각 포인트가 가진 값을 속성 창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패턴 창 안에서 그레이딩 배치 값이 디스플레이되어 내가 입력한 값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추가된 새로운 그레이딩 툴로 보다 편리한 그레이딩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그레이딩의 X, Y 값이 전체 복사되어 각각의 값만 사용하고 싶을 때 속성 창에서 수정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전에서는 X, Y 그레이딩 값을 개별적으로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먼저 Edit Grading 툴을 선택한 뒤 복사하고자 하는 그레이딩 포인트 위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복사합니다. 그리고는 해당 값을 적용하고 싶은 그레이딩 포인트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그러면 패스트에 추가 옵션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X축 또는 Y축에 그레이딩 값을 붙여 넣을 수 있도록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X값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그레이딩 값을 복사하여 Y축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위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여 적용하면 Y축 값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버전부터는 X, Y축의 그레이딩 배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D 패턴 창에서 그레이딩된 패턴의 포인트를 클릭하면 각 포인트가 가진 값을 속성 창에서 확인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패턴 창 안에서 그레이딩 배치 값이 디스플레이 되어 내가 입력한 값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추가된 새로운 그레이딩 툴로 보다 편리한 그레이딩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레이딩 관련하여 개선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린트 레이아웃 모드에서 두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프린트 레이아웃 모드로 넘어가서 기능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원단 속성 창에서 원단 롤 위드스와 함께 마커 랭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장에서 원단을 재단할 때 작업판의 길이에 맞춰 원단 롤 길이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정해진 롤 길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마커 랭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마커 랭스가 작동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계산해야 할 패턴 수를 늘리고 마커 랭스를 입력하겠습니다. 롤 길이를 마커 랭스에 설정해 두면 해당 길이 내에 패턴이 배치됩니다. 그럼 네스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스팅이 완료되면 직사각형 프레임 안에 각 사이즈별로 패턴이 배치되는데요. 입력한 마커 랭스 내에 배치될 수 있는 패턴을 계산하여 배치된 결과이며 패턴 수가 입력한 마커 랭스를 초과하면 나머지 패턴을 수용하기 위해 프레임이 계속 추가됩니다. 전체 프레임을 포함한 전체 원단 소비량은 설정된 롤 위드스와 마커 랭스에 따라 산출됩니다. 그리고 7.2 버전에서는 다양한 컬러를 통해 패턴 사이즈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2D 토글 메뉴에서 Show Grading Random 컬러를 선택하여 각자 다른 사이즈의 패턴을 다른 컬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Show Grading 사이즈를 선택하면 작은 사이즈는 S 사이즈로 표시되며 중간 사이즈는 M 사이즈로 그리고 다른 사이즈에 대한 부분도 표시되어 시각적으로 쉽게 사이즈별 구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아바타 업데이트 및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버전부터 작년에 커넥트에 출시된 성인 여성 아바타 3종과 성인 남성 아바타 3종이 라이브러리에 추가되었습니다. 더욱 사실적인 새로운 아바타를 활용하여 클로 작품의 퀄리티를 높여보세요. 새로운 아바타는 커넥트에서도 여전히 다운로드 가능하며 커넥트에서 제공하는 아바타의 다양한 헤어, 슈즈, 액세서리 파일들도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클로 7.2 버전에서는 성인 아바타의 눈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아바타의 연출을 이전보다 더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버전의 아바타를 사용하여 제작된 프로젝트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아바타를 선택하고 프로퍼티 에디터로 이동하면
아이 컨트롤 메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메뉴가 아바타의 눈 위치를 조절하는 메뉴입니다. 상하 좌우로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바가 준비되어 있어서 손쉽게 눈 위치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 눈이 동시에 움직임으로 자연스러운 시선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 아이 컨트롤을 활용하려면 먼저 결과물로 추출할 카메라 뷰를 렌더 프리뷰를 보며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뷰에서 아바타의 시선에 카메라를 응시하도록 연출하고 싶다면 카메라를 보는 듯한 위치로 눈을 위, 아래, 좌우를 조절합니다. 눈 조절은 메쉬 위치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렌더 프리뷰에서 실시간 적용되지는 않으니 렌더 창에서의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면 스탑 렌더 후에 인터랙티브 렌더로 반영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바타의 시선 조정만으로도 이미지의 모드가 달라지니 연출할 때 적극 활용해 보세요. (7.1) 버전에서는 오브젝트를 불러올 때 마지막에 선택된 오브젝트만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7.2 버전에서는 오브젝트를 같은 OBJ 혹은 FBX 파일 형식으로 불러오면 다중 선택하여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 형식이 다르거나 조인트가 있는 아바타와 조인트가 없는 아바타를 다중 선택했을 경우에는 움직일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7.2) 버전에서는 자연스러운 비율의 아바타를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UI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아바타 에디터에 책정한 값들을 입력 시 과신전되는 등의 체형이 매끄럽지 않아서 아바타 에디터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아바타 에디터 UI를 개선하면서 이전보다 쉽게 바디 쉐입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우선 아바타 에디터 창을 열어보면 몇 가지 카테고리 우측에 체크박스 항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항목들이 바디 쉐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이 큰 항목들이라 일부 값이 누락되거나 잘못 측정된 값이 입력된 경우 원하는 체형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들의 치수가 부정확하거나 입력했을 때의 체형이 자연스럽지 않는 경우 자연스러운 체형을 만들 수 있도록 값이 자동 계산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선된 아바타 에디터를 사용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바타 전체 체형을 결정하는 토탈 바디 카테고리에서 프로포션 항목이 추가가 되었고요. 우측에는 체크박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아바타 에디터 창을 열면 기본으로 해당 항목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프로포션 항목을 체크하여 활성화하겠습니다. 프로포션을 활성화하면 인심 혹은 센터 프론트 넥 투 웨이스트 항목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해당 항목은 아래 디테일 카테고리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항목들은 전체 체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토탈 바디에서 먼저 입력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체형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포션 우측에 보이는 I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인심 혹은 센터 프론트 넥 투 웨이스트 치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심 혹은 센터 프론트 넥 투 웨이스트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 프로포션을 활성화하고 해당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을 활성화하게 되면 디테일에 존재하던 항목이 비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심을 선택한 다음 임의로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만일 프로포션에 있는 항목의 값을 모른다면 비활성화하면 되는데 비활성화하는 경우 보이는 것과 같이 이전에 입력된 값은 무시되고 하이트에 입력한 값을 기반으로 적절한 인심 값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토럴 하이트의 값을 한번 조절해 보면서 인심 값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럴 바디에서 값을 입력한 뒤에는 아바타의 세부 항목을 조정하는 디테일 카테고리에서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아바타 사이즈 세팅 시에는 베이직 유형을 선택한 후에 아래 항목들을 먼저 입력한 뒤 추가 항목 입력이 필요한 경우 어드밴스드 휴먼 바디 혹은 어드밴스드 드레스 폼 유형을 선택 후에 추가로 입력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심플 유형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베이직 유형에서만 체크박스가 추가된 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베이직 유형을 선택한 뒤에 항목의 값들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체크박스가 없는 항목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값을 입력하여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체크박스가 있는 센터 프론트 넥 투 웨이스트 값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 체크박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비활성화하게 되면 이전에 입력한 항목들의 값을 바탕으로 해당 값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위에 다른 항목들 값을 조정해 보면 조정되는 값에 따라 센터 프론트 넥 투 웨이스트 값도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되는 값은 클로 아바타가 실제 사람 체형의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각 항목들의 값을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비율의 값을 계산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크박스가 있는 항목의 일부 값을 모르더라도 나머지 입력된 항목의 값으로 실제 사람 체형과 유사한 체형 제작이 가능합니다. 아바타의 사이즈 입력 시 체크박스가 있는 항목 중 일부 항목의 값을 모르거나 혹은 잘못 측정된 값을 입력하여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체크박스를 비활성화하여 자연스러운 비율의 값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기능은 성인 남녀 아바타에만 지원되는 기능으로 아바타 제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에 추가된 디테일 카테고리의 심플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심플 유형은 사이즈를 입력하는 항목이 베이직보다 더 간소화되었는데요. 베이직에 있는 항목의 사이즈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값으로 원하는 체형의 아바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플 유형을 선택하면 토럴 바디 쉐입이 활성화되는데요. 토럴 바디 쉐입은 이전 7.1 버전에서 개선된 기능 중의 하나로 원래는 토럴 바디에서 위드스를 무게로 설정했을 경우에만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전에서는 위드스에서 가슴둘레 혹은 밑가슴둘레 옵션을 선택하여도 디테일 카테고리에서 심플 유형을 선택하면 토럴 바디 쉐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무게를 모르더라도 토럴 바디 쉐입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드스에서 가슴둘레 옵션을 선택한 뒤 디테일 카테고리에서 심플을 선택하겠습니다. 디테일에서 심플 옵션을 선택하면 보이는 것처럼 토럴바디 쉐입이 활성화되어 원하는 체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럴바디에서 센터 프론트 넥 투 웨스트 옵션을 선택하면 디테일에서 심플 유형은 비활성화되는데요. 이 이유는 심플 유형에서는 인심 항목은 존재하지만 센터 프론트 넥 투 웨스트 항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옵션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수치만을 입력해서 원하는 체형을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7.2) 버전에서는 아바타 관절을 대칭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능 설명을 위해 클로 내부 아바타 중 하나를 열고 엑스레이 조인트 보기로 전환하겠습니다. 녹색 조인트 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하고 대칭 편집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7.1) 버전에서는 관절을 대칭으로 회전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7.2 버전에서는 보이는 것과 같이 관절을 대칭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머테리얼 관련 업데이트 및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버심 라인 기능이 개선되어 이번 버전부터 포켓이나 패치와 같이 포개진 패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픽이 주머니 패턴에 가려지는 경우 그래픽을 패턴 위에 따로 적용한 후 위치를 맞춰야 해서 번거로웠는데요. 7.2 버전부터는 이 기능을 통해 제공된 패턴 위에 손쉽게 그래픽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두 패턴 사이에 패턴 외곽선과 내부 선분이 연결되는 재봉선이 존재해야 합니다. 앞판에 그래픽을 적용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브라우저의 그래픽 탭에 있는 야자수 이미지를 패턴으로 드래그 앤 드랍합니다. 앞판 패턴에만 그래픽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래픽이 주머니에 가려지게 됩니다. 주머니 위에 그래픽이 연결되도록 오버심 라인 옵션을 적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래픽이 어느 패턴 위에 올라가야 하는지 구분하기 위해 서브레이어 툴을 이용하여 패턴의 레이어 순서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주머니 패턴과 몸판 패턴을 서브레이어 관계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서브레이어 기능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서브레이어 툴을 선택합니다. 서브레이어 툴을 클릭하면 2D 창에 패턴 외곽선만 나타납니다. 위로 배치될 주머니 패턴을 먼저 클릭하면 선택한 패턴의 외곽선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래로 배치될 몸판 패턴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패턴 사이에 화살표가 생성됩니다. 이때 서브레이어의 순서를 반대로 설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두 패턴 간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화살표 중간에 있는 플러스 표시를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지우고 싶다면 화살표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세요. 이제 주머니 패턴 위로 그래픽이 함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지의 심라인에 제공된 포켓 위에 그래픽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픽을 바지 뒷판 패턴 위로 드래그 앤 드롭한 후 우측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오버심 라인 옵션을 체크합니다. 앞판과 뒷판의 심라인 위에 그래픽이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머니 패턴과 바지 패턴의 서브레이어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주머니를 클릭하고 바지 앞판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다시 주머니를 클릭하고 바지 뒷판을 클릭하면
주머니 패턴 위로 그래픽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머니 플랩 위로도 그래픽이 적용될 수 있게 서브레이어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주머니 플랩 패턴을 클릭한 다음 바지 앞판 패턴을 클릭하고 그 다음 다시 주머니 플랩을 클릭하고 바지 뒷판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심라인 위의 주머니와 플랩에도 그래픽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기능을 적용한 패턴을 확대해보면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패턴은 인체의 곡선에 의해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패턴 안에서 기울기를 가진 채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오버심 라인 기능이 미세하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전에는 오버심 라인 기능을 적용한 상의에서 모든 패턴이 반듯하게 놓인 상황이라 완벽하게 매칭이 되었습니다. 사이드 포켓과 같은 상황에서 각 그래픽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하여 정확하게 맞추고 싶다면 기존 방식대로 패턴마다 그래픽을 추가하여 개별 편집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어긋나는 그래픽이 있는 패턴에 설정한 서브레이어를 해제하여 그래픽을 지워주고 해당 패턴에 그래픽을 추가하여 3D 창에서 연결이 자연스럽도록 조절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버전에서는 훨씬 개선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도비의 서브스턴스 에셋 파일인 SBSAR 파일을 나타내는 로고가 변경되었습니다. 클로 라이브러리에 있는 서브스턴스 파일을 통해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머테리얼 서브스턴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붉은 컬러의 로고였는데 이번 버전부터 새 서브스턴스 로고로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도 변경된 로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프로퍼티 에디터를 보시면 바로가기 버튼의 로고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과 동일한 버튼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3D 에셋을 받을 수 있는 어도비 서브스턴스 에셋 라이브러리로 연결됩니다. 기존과 동일한 버튼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면 어도비 서브스턴스 컬렉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모양이 그려진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서브스턴스 3D 커뮤니티 에셋으로 연결됩니다. 서브스턴스 3D 커뮤니티 에셋은 최근 어도비에서 새로 오픈된 플랫폼입니다. 이곳에서는 서브스턴스 3D 커뮤니티에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에셋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어도비 유저들이 제작한 머테리얼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7.2 버전부터는 BOM에서 지퍼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편집창 BOM을 클릭해 BOM 편집창을 실행합니다. 비용을 확인할 컬러웨이를 선택하면 해당 컬러웨이에 부자재 항목이 표시됩니다. 기존에는 원단과 단추와 같은 트림 항목이 나열되었지만 지퍼 정보를 입력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버전부터 지퍼 항목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수량당 가격을 입력한 후 BOM 편집창 좌측 상단에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총 소요 비용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전보다 더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지퍼의 슬라이더, 풀러, 스토퍼를 유저가 각각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퍼의 슬라이더, 풀러, 스토퍼를 두 번 클릭하면 재질과 사이즈를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퍼의 슬라이더, 풀러, 스토퍼의 설정을 완료한 후 프로퍼티 에디터 상단의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경로를 지정한 후 셀렉트 폴더를 클릭합니다. 세이브 슬라이더 창이 나타나면서 각 항목에 해당 파일의 썸네일과 이름이 표시됩니다. 저장할 개체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스토퍼의 경우 탑과 바텀의 확장명이 동일하기 때문에 파일명이 중복될 경우 저장된 결과물의 이름이 자동으로 넘버링 표시됩니다. 다음은 모드에 관련된 업데이트 및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7.2) 버전부터 컬러웨이 에디터에 몇 가지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컬러웨이 에디터의 머테리얼 리스트에서 보여지는 메뉴를 선택했을 때 3D 창에서도 해당 머테리얼이 하이라이트 되어 본인이 편집하는 머테리얼이 어느 위치에 있는 머테리얼인지 확인하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컬러웨이 에디터에서 탑 스티치 타입이 텍스처로 설정된 경우 탑 스티치를 더블 클릭하면 3D 창에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의상에 탑 스티치가 적용된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그래픽에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컬러웨이 에디터에서 그래픽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그래픽이 3D 창에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림과 패브릭에서도 하이라이트 되어 사용된 아이템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컬러웨이에서 사용된 원단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물체창 원단 탭으로 이동하면 해당 원단명이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D 창 가방의 하단에 트림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컬러웨이 리스트에서 해당 트림에 사용된 원단을 더블 클릭하면 3D 창에서 해당 트림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며 역시 물체창 트림 탭에서 해당 아이템명이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사용된 아이템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 이번 버전부터 스냅샷에서 컬러웨이를 저장할 때 파일명에 자동 넘버링이 되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스냅샷 컬러웨이 이미지를 저장할 때 컬러웨이 이름 뒤에 자동으로 넘버링 되어 이미지가 저장되면서 컬러웨이의 이름을 별도로 설정했던 유저들은 파일명에 있는 불필요한 넘버들을 삭제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버전부터는 사용자가 설정한 컬러웨이 이름이 있으면 설정한 이름 그대로 저장됩니다. 만약 동일한 이름이 있을 경우에만 이미지의 구분을 위해 자동 넘버링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렌더 관련 신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퍼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그동안 보다 짧은 털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니즈가 매우 높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최소한으로 표현할 수 있는 퍼 랭스가 4mm로 제한되어 있어 4mm보다 짧은 펄을 렌더링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털로 표현해야 하는 플럭 프린트, 플리스 재킷, 카페트 등의 짧은 털 표현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전부터 표현할 수 있는 최소 퍼 길이의 제한이 없어져 짧은 퍼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속성 창에서 퍼의 길이를 변경하면 최대 0.01mm까지의 짧은 퍼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짧은 퍼 표현을 활용하여 더욱 다양한 아트워크 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렌더 창에서 적용한 조명과 색상의 조합 결과를 조절하는 컬러 매핑 기능을 활용하여 밝은 원단의 과다 노출을 피하고 어두운 원단의 노출을 적절하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인 메뉴에서 렌더를 선택하고 렌더 속성을 클릭합니다.
기존에는 컬러 매핑 섹션 하위에 적용한 조명의 밝기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해주는 리너 워크플로우 옵션만 있었습니다. 이번 버전부터 두 가지 타입 옵션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러 매핑 타입 기본값은 레이나드이고 범 밸류는 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터랙티브 렌더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기본값으로 설정한 해당 렌더링 결과는 7.2 이전 버전에서 리너 워크플로우 옵션만 체크하여 렌더링 했을 때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현재 흰색 가죽 가방의 상단 부분이 과다 노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명의 강도가 세서 하얗게 날아간 듯이 표현됩니다. 이때 레인하드 타입의 범 밸류 값을 0.5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렌더를 다시 눌러 렌더 프리뷰 창에 조명 결과를 반영해 보면 이전보다 과다 노출되었던 부분의 렌더링 결과가 교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 밸류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계산된 빛의 채도를 낮춰 과다 노출된 부분이 교정되어 렌더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빛의 채도를 낮춰주는 원리이므로 오브젝트들의 컬러가 원본보다는 어둡게 레ን더링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명도를 높이고 채도를 낮춰 과다 노출을 방지하는 HSB 익스포넨셜 타입입니다. HSB 익스포넨셜 타입으로 변경하고 인터랙티브 렌더를 누르면 가방 핸들의 채도를 원본과 같이 유지하고 빛의 명도만 조절하여 과다 노출을 방지하여 렌더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컬러 매핑 속성값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렌더링 결과값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처럼 원하는 렌더링 결과값에 따라 유형을 선택하고 밸류를 조절하여 빛을 이전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7.2 버전부터 씬을 연출하는 배경과 소품 OBJ 파일을 렌더 속성과 함께 하나의 클로 자체 확장자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기에 앞서 배경 및 소품으로 OBJ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OBJ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상단 메인 메뉴에서 파일, 임포트, OBJ 옵션을 선택하여 지정된 경로에서 저장되어 있는 OBJ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지는 임포트 OBJ 팝업 창에서 옵션 선택 시에 유의할 점은 오브젝트 타입을 씬앤프롭스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불러올 OBJ 물체 유형을 씬앤프롭스로 설정해서 들어와야 추후 씬 파일로 저장 시에 해당 OBJ 물체가 해당 씬 확장자에 포함되어 저장됩니다. 그리고 다음 옵션인 스케일을 해당 OBJ 물체를 제작한 소프트웨어의 스케일 유닛 단위와 동일하게 맞춰줘야 합니다. 저는 센치 단위로 작업했기 때문에 센치로 선택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OK 버튼을 눌러 열어줍니다. 그러면 3D 창에서 작업한 OBJ 파일이 열리게 되고 우측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첫 번째 위치한 씬 탭을 눌러보면 씬앤프롭스 목록이 새롭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측에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 열어보면 방금 불러온 OBJ 파일이 씬앤프롭스 목록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품을 여러 개 추가하여 전체 씬을 한 번에 저장할 수도 있는데요. 보이는 배경 OBJ에 소품을 추가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OBJ 파일을 불러올 때와 동일하게 상단 메인 메뉴에서 파일, 임포트, OBJ를 선택하여 OBJ 파일을 불러와 줍니다. 그럼 Add OBJ 팝업 창이 뜨고 동일하게 오브젝트 타입을 씬앤프롭스로 설정하고 스케일 단위를 제작한 단위에 맞게 선택하여 OK 버튼을 눌러 불러옵니다. 그럼 보이는 것처럼 3D 창에 OBJ 소품이 추가로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동일하게 씬 탭에 씬앤프롭스 목록 하위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씬 파일로 저장 시에 소품의 위치 정보도 함께 저장되므로 로컬 기즈모를 활용하여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에 어울리는 조명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인 메뉴에서 렌더를 선택한 후 렌더 창 라이 프로퍼티즈를 클릭하여 프리셋에서 체크보드 하우스 타입을 선택하겠습니다. 라이 프로퍼티즈 뿐만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카메라, 렌더 프로퍼티즈가 모두 저장되므로 정해진 속성 값을 함께 저장하여 사용하고 싶다면 미리 값들을 설정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씬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 상단 메인 메뉴에서 파일, Save As, 씬앤프롭스를 선택합니다. 나타나는 창에서 해당 씬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지정해주고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씬 파일의 확장자인 ZSE 파일로 저장됩니다. 그럼 씬 파일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상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씬을 추가해 배경을 구성하면 되는데요. 의상 파일이 이미 열려있는 상태라면 다른 파일들과 마찬가지로 열기 또는 기존에 작업하던 프로젝트 파일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장된 씬 파일을 보이는 완성된 의상 파일에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의상 파일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상단 메인 메뉴 파일, Add, Scene and Props를 선택한 후 씬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에서 씬 파일을 선택하여 오픈 버튼을 클릭합니다. 따라서 오픈 Scene and Props 팝업 창이 나타나고 로드 타입을 Add로 선택된 상태에서 하단의 오브젝트 목록에서 포함하여 불러올 오브젝트를 선택해줍니다. 배경과 소품 및 렌더 속성을 모두 불러올 예정이기 때문에 전부 선택하여 OK 버튼을 눌러 불러옵니다. 그럼 3D 창에서 의상이 유지된 상태로 배경과 소품이 모두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OBJ 파일과 조명 속성을 하나의 씬 파일로 구성할 때 하나씩 별도로 불러온 OBJ 파일들은 각각의 배경 및 소품으로 구분되어 별도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씬 탭에서 Scene and Props 폴더 하위 메뉴를 확인하여 배경 및 소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씬 파일에는 배경 및 소품이 두 개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고 분리된 배경 및 소품은 3D 창에서 위치 변경 및 웹 편집과 같은 개별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인 메뉴에서 렌더를 선택하여 렌더 창에서 라이브 프로퍼티즈를 선택하면 이전에 선택한 체크보드 프리셋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인터랙티브 렌더를 클릭해보면 3D 창에서 보이는 배경에 조명 속성이 적용되어 렌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한 배경 파일은 추후 커넥트 스토어에서 판매 예정이며 보시는 파일보다 더 다양한 씬 파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각자 제작하신 씬 파일도 커넥트 스토어를 통해 판매가 가능해질 예정이니 커넥트 스토어를 이용하시어 더욱 완성도 높은 아트워크 제작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신기능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클로 7.2 버전을 사용해보니 어떠했는지, 신기능 중에서는 어떤 기능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매우 궁금한데요. 더보기란을 클릭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설문조사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은 클로의 발전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럼 클로 7.2 신기능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버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